친정 아버지가 지어주신 한옥마당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 얼굴 앞에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남편의 팔짱을 낀 낯선 여자가 제 집 마당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초음파 사진까지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애는 이런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키우기 싫거든. 적당히 돈 줄 때 나가. 7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겁먹고 나갈 줄 알았나 봐요. 새벽에 레미콘을 불러 아버지의 우물을 시멘트로 메우고 가짜 업자를 데려와 멀쩡한 기둥에 드릴까지 박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아버지의 유품은 고물상 트럭에 실어 보내버렸고 저를 창고에 가둔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이 집 가장 높은 곳에 아버지가 숨겨두신 것이 있다는 걸. 아빠, 이번에는 제가 아빠의 집을 지켜드릴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안개가 한옥마을 고택의 처마 끝까지 내려앉아 온 세상을 회색빛 이불로 덮어버린 그런 새벽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깎아 만드신 문짝 너머로 스며드는 찬 공기를 이불 속에서 느끼며 다시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꿈속의 천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동이 온돌 바닥을 타고 제 등뼈까지 올라오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란 불빛 하나가 안개를 뚫고 마당 한복판을 비추고 있었고 그 뒤로 거대한 레미콘 차량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방문을 밀치고 뛰어나갔습니다. 맨발에 닿는 마당의 돌바닥이 이슬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보다 눈앞의 광경이 저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복판,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우물 위로 시멘트 호스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개 사이로 시어머니 박점례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팔찌가 주렁주렁 달린 손목으로 일꾼들에게 이리저리 손짓을 하고 계셨어요. 화려한 명품 잠옷 위에 밍크 조끼를 걸친 채 새벽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이 우물은 우리 집의 숨구멍이에요. 제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눈빛에는 귀찮다는 기색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끄러워. 무당이 그랬어. 집안에 고인물이 있으면 음기가 강해져서 아들이 안 풀린다고. 태준이 사업 안 되는 게 다 이 구멍 때문이야. 어머님, 그건 근거 없는 말씀이에요. 이 우물은 100년 넘게 이 집과 함께 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 우물물로 저를 키우셨다고 어머님도 아시면서 이러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죽은 내 아비가 밥 먹여주냐? 지안아, 정신 차려. 여기 상가 올리려면 주차장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냄새나는 구멍 따위한테 매달릴 시간에 부동산 정보나 알아봐. 상가라는 말에 제 귀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나무 한 토막, 못 하나까지 정성을 다해 올린 이 집을 허물고 상가를 짓겠다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도 없이 레미콘의 엔진 소리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우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팔을 벌려 호스 앞을 가로막았을 때 회색빛 시멘트 반죽에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꾼 2명이 당황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습니다. 비켜. 돈 들여서 불러온 사람들 앞에서 행패야? 어머님, 제발이요. 이 우물만은 안 돼요. 아버지가 이걸 막으시면.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등이 제 어깨를 세게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돌바닥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살같이 찢어지며 따뜻한 것이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호스에서 시멘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쭉하고 차가운 회색 물질이 우물 안으로 떨어져 내리는 소리.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숨통을 틀어막는 소리 같았습니다. 꿀꺽, 꿀꺽 하고 우물이 삼키는 듯한 그 둔탁한 울림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찍어 눌렀어요. 저는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도 잊은 채 기어서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이미 시멘트는 우물 안쪽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다듬은 우물 돌담 위로 회색 반죽이 덮여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우물가에서 아버지는 두레박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죠. 지안아, 이 물이 이 집의 핏줄이란다. 이 물로 아빠가 나무를 씻고 너를 씻기고 이 집의 마당을 적셨어. 우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 집은 살아있는 거야. 그 핏줄이 지금 회색빛 관 속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이 숨을 못 쉬잖아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등을 돌린 채 일꾼에게 빈틈없이 매어 돈 더 줄 테니까 오늘 안에 끝내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금팔찌가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내는 것이 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레미콘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회전하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시멘트가 우물을 삼키는 둔탁한 소리 위로 제 울음이 겹쳐졌습니다. 무릎에서 배어나온 피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번지고 그 붉은 자국 위로 시멘트 물이 튀어 섞이는 것을 저는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물길이 막히는 것을 저는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집이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 웅웅거렸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속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처럼 이 집 전체가 신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새벽 하늘 아래 저는 시멘트로 덮여가는 우물 곁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레미콘의 굉음뿐이었습니다. 우물이 묻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멘트가 굳으며 마당에 남긴 회색 얼룩을 볼 때마다 제 무릎의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우물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대청마루에서 훼손된 기둥의 균열을 살피고 있을 때 현관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여럿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낯선 남자 3명을 데리고 마루 위로 올라섰어요. 뻣뻣한 작업복에 커다란 장비 가방을 든 남자들의 명찰에는 건축안전진단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안아,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 건축안전진단 전문가분들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제 쪽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였어요. 요즘 기둥에서 소리가 자꾸 난다며? 나도 신경 쓰여서 전문가를 불러봤어. 이 집이 낡아서 혹시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정말 못 살아. 그 말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잠깐이라도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택 보존 전문가예요. 이 집의 나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기둥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제가 매일 살피는 이 기둥들은 단 한 번도
위험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청마루 왼편의 기둥 앞에 서더니 가방에서 전동 드릴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드릴 끝이 기둥 표면에 닿았고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마루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위잉, 그 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드릴이 나무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미세한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고 아버지가 손수 대패질하여 매끈하게 다듬어 놓은 기둥 표면에 못생긴 구멍이 뚫려 나갔습니다. 마치 제 뼈를 깎아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기둥은 멀쩡해요. 진단을 하려면 타진 검사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드릴로 구멍을 뚫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지만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아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야. 당신이 아무리 한옥을 안다고 해도 안전진단은 다른 분야잖아. 여기 봐, 보고서. 남편이 내민 서류에는 그럴듯한 도표와 수치가 빼곡했습니다. 기둥 내부 부식률 항목에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 찍혀 있었고 즉시 보수 또는 철거 권고라는 결론이 마지막 줄에 굵게 인쇄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둥의 목재는 아버지가 직접 골라온 금강송이에요. 100년을 더 버텨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손바닥으로 두드려보는 이 기둥에서는 언제나 맑고 단단한 울림만 돌아왔어요. 부식이라니, 이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만든 서류였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이 기둥 소리 매일 듣잖아요. 기둥이 울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나무를 억지로 뚫어놓으니까 아파서 우는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또 시작이다. 지아나, 나무가 아프다니 그런 감정적인 말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난 당신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 집 무너져서 당신 다치면 난 정말 못 산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입에서 나올 때 저는 그 안에서 따뜻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까지는 아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정말로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 한구석의 흔들림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평소 제게 쓰는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속삭이듯 감미로운 말투였거든요. 리나야, 걱정 마. 진단 보고서 나왔으니까 이제 곧 철거 허가 떨어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리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 겁먹었어. 보고서 보여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이혼은 시간 문제야. 남편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달콤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남편에게 들릴까봐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부엌 식탁에 앉아 아무 일 없는 듯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을 지나가며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손길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중 아무도 쓰지 않는 달착지근하고 무거운 향이었죠. 남편이 거실로 사라진 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식탁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저 눈웃음 뒤에 독을 품고 있었구나. 당신이 오늘 뚫은 건 나무 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7년간 쌓아 올린 신뢰였어. 기둥에 난 구멍은 때울 수 있지만 이 배신감은
어떤 장인의 솜씨로도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어둑해진 마당이 보였습니다. 시멘트로 뒤덮인 우물자리와 드릴 자국이 선명한 기둥이 나란히 눈에 들어왔어요. 이 집이 하루가 다르게 상처 입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내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 어떤 통증보다 깊게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전화 통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되었어요. 리나라는 이름, 철거 허가, 이혼은 시간 문제라던 그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 저는 어둠 속에서 슬리퍼를 끌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드릴게 뚫린 기둥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을 기둥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니 나무의 결이 송금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수십 번 대패질을 하셔서 비단결처럼 매끄러워진 표면이었는데 지금은 그 한가운데에 못생긴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구멍에 가장자리를 더듬었을 때 거칠게 갈라진 나뭇결의 감촉이 제 손끝을 찔렀어요. 아빠,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기둥의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기억 하나가 불쑥 올라왔어요. 갓 베어낸 소나무에서 나던 진한 송진 향기, 그리고 그 향기 속에 서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20해 전 제가 18살이던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백한결은 한옥마을에서 이름난 도편수, 그러니까 한옥을 짓는 최고의 목수셨어요. 크고 거친 손에는 늘 대패 자국과 송진이 묻어 있었지만 저를 안아 올릴 때면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워졌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는 오랜 세월 준비해 온 집을 마침내 완성하셨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고택이었습니다. 상냥식 날이었죠. 집에 가장 높은 대들보를 올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떡과 술을 나누고 집이 무사히 서기를 비는 의식을 치르는 날이요. 마당에는 시루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이웃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아버지의 솜씨를 칭찬하며 잔을 기울이셨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유난히 들뜬 표정이셨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아서 햇살이 황금빛으로 쏟아지던 그날 아버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어요. 지안아, 올라와 봐. 아빠가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의 넓은 등을 따라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지붕 꼭대기 가까이 올라가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저는 무서워서 아버지의 허리춤을 꽉 붙잡았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지붕의 가장 높은 곳에 가로로 놓인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갓 다듬어진 그 나무에서는 소나무 특유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나무가 이 집에 척출한다. 상냥 보라고 해. 사람한테 등뼈가 있듯이 집에도 모든 것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나무가 있어. 저 나무가 버텨주는 한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버지는 그러시면서 품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오동나무로 만든 함이었는데 뚜껑에는 아버지가 직접 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자를 잘 몰라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빠, 이거 뭐야? 보물 상자야? 아버지가 무릎을 굽혀 제 눈높이에 맞추시며 웃으셨습니다. 맞아, 보물 상자야. 이걸 상냥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아빠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넣어뒀어. 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이 집이 앞으로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를 적은 글이 들어있단다. 그게 뭔데? 상냥문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이 집의 심장이야. 사람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이 글이 없어지면 집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
그래서 아빠가 이 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단단한 곳에 숨겨두는 거야. 아버지는 상냥함을 상냥보의 홈 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셨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맞물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마치 집이 자기 심장을 받아들이며 내는 안도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지안아, 이 집은 단순한 나무 뭉치가 아니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거대한 나무 울타리란다. 아빠가 언젠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 집이 너를 대신 지켜줄 거야. 꼭 기억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던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18살의 저는 그저 높은 곳이 무섭고 아버지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는지, 그 눈빛에 어떤 걱정이 담겨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떠난 뒤에도 이 집이, 이 나무 울타리가 딸을 대신 품어줄 수 있도록. 아빠, 나는 아빠처럼 강하지 못한데 이 집이 정말 나를 지켜줄까? 그럼 아빠가 약속한다. 이 집은 반드시 우리 지안이 편이 되어줄 거야.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송진 냄새가 밴 투박한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의 온기까지도. 기억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대청마루의 기둥 위에 올려놓았던 제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달빛이 들인 자국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집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시멘트로 메워진 우물자리가 달빛 아래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물도 기둥도 하나씩 상처를 입어가고 있었어요. 상냥보 속의 함.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집의 심장이라고 하셨지요. 집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글이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혹시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답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기둥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버지가 숨겨두신 이 집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드릴로 기둥을 뚫고 시어머니가 우물을 메웠어도 저 높은 곳의 상냥보만큼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했으니까요. 아버지, 저도 이 집처럼 버텨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놓은 심장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저는 이 집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7년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얼마나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도에서 들은 전화통화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리나라는 이름, 철거 허가라는 단어, 그리고 이혼은 시간 문제라던 그 가벼운 웃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외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날도 남편의 차는 건설 현장이 아닌 시내 중심가에 세련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 입구에 섰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넓은 로비가 보였고 벽면에는 리나 갤러리라는 은색 글씨가 조명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리나. 그 이름이 간판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전화 속 목소리가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저는 선글라스를 눌러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갤러리는 1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원목 가구와 조명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전통 한옥 부재를 활용했다는 인테리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더군요. 전통의 현대화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저 껍데기만 흉내낸 모조품으로 보였습니다. 나무의 결을 살리지도 못했고 이음새는 어설펐으며 무엇보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면서 그 정신은 한 조각도 담지 못한 작품들이었으니까요. 전시실 한쪽 구석에는 방문 고객용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독한 원두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진한 커피 냄새가 차가운 대리석의 냉기와 뒤섞여 묘하게 쓸쓸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전시실 뒤쪽으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전시실 끝에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나야, 이거 봐. 조감도 수정본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여자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와, 진짜 예쁘다. 지하 2층의 주차장, 1층부터 3층까지 상가, 4층 이상은 오피스텔이라. 이거 다 지으면 얼마짜리야? 글쎄, 땅값만 해도 수십억이니까. 그 한옥만 밀어버리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어. 사무실 문틈으로 벽에 걸린 조감도가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에는 우리 집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은 그 고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하단에는 리나 갤러리 플래그십이라는 글씨까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더군요. 아버지가 한 땀 한 땀 깎아 올린 처마와 기와 대신 번쩍이는 커튼홀 유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 같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오빠, 그 집 상량보 있잖아. 나무결이 그렇게 예술이라며? 철거할 때 그것만 따로 빼내서 내 갤러리 입구에 딱 세워두면 완전 고급스럽겠다. 고제로 만든 아트월 같은 거 있잖아. 요즘 그게 엄청 유행이거든. 리나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콧소리가 섞인 달콤한 말투였어요. 마치 남의 집 기둥을 인테리어 소품쯤으로 여기는 그 태도가 너무나 가벼워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상냥보라는 단어가 저 여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집의 척추라 부르셨던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나무를 갤러리 장식품으로 쓰겠다니. 그럼 당연하지. 그 나무가 200년 넘은 금강송이래. 내가 잘 살리면 고제 인테리어 시장에서 화제될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직접 고르고 다듬고 기도하듯 올려놓은 나무의 나이까지 꿰고 있으면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건데? 쉽게 나갈 것 같아? 리나가 물었고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안전진단 보고서 보여줬더니 겁먹은 눈치더라고. 그 여자가 아무리 한옥 전문가래도 서류에는 약해. 집 무너진다는 소리에 겁먹어서 금방 나갈 거야. 그 여자, 남편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7년을 같은 이불을 덮고 잔 사람이 제 이름 대신 그 여자라는 세 글자로 저를 지워버리고 있었어요. 아, 맞다.
그 구닥다리 목수가 그린 설계도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내 전시회에 전통 건축 원본 도면이라고 걸면 대박이거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 서재에 있어. 다음에 가져다 줄게. 그 순간 제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닥다리 목수. 리나가 제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어요.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며 이 나라의 전통 건축을 지켜온 도편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자가 코웃음 치며 비하하는 것을 저는 기둥 뒤에서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굵고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어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나무를 깎고 얼마나 많은 집을 살려내셨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여기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리나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 도장 찍자마자 바로 포크레인 보낼게. 그때까지만 참아. 남편이 나직하게 속삭였고 옷감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저는 소리 없이 전시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제야 제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 인테리어 소품이나 만들어주려고 그 고생을 하며 집을 지으신 줄 아느냐? 아버지의 설계도를 전시회 장식품으로, 아버지의 상냥보를 갤러리 벽에 걸 장식물로 쓰겠다고?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섰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저들이 상냥보를 건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높은 곳에 숨겨두셨다던 것, 이 집의 심장이라 부르셨던 그것을 제가 먼저 찾아내야 했어요. 리나가 탐을 내는 상냥보 안에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남편이 서재에 있다고 했으니 저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안전한 곳에 옮겨야 했어요. 아버지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들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의 윤곽이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흐려진 눈을 닫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울 시간은 끝났습니다. 리나의 갤러리에서 돌아온 날 저는 저녁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놓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면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수저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국이 싱겁다고 핀잔을 주셔도 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제 눈 속에 담긴 것을 들킬까봐.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남편도 술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리나를 만나러 가는 것이겠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리나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했던 아버지의 설계도를 찾아야 했어요. 책장 아래 서랍을 열자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설계도면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꺼내 품에 안았어요. 아버지가 밤새 등불 아래서 자를 대고 선을 긋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저들 손에 넘겨줄 수 없었어요. 저는 도면을 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올 때까지.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들이 상냥보를 건드리기 전에 아버지가 숨겨두신 것을 제가 먼저 찾아내야 했어요. 리나가 그 나무를 갤러리 장식품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 철거가 시작되면 상냥보는 가장 먼저 뜯겨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넣어두셨다던 상냥함, 이 집의 심장이 영영 사라져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고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지붕 수리할 때 쓰시던 알루미늄 사다리였어요. 대청마루 천장에는 점검용 다락 입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나무 덮개로 닫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덮개를 밀어 올리자 맵싸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20회 넘게 아무도 열지 않았던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천장 속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좁고 낮은 공간이었어요. 허리를 펼 수도 없어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석가래 사이를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는데 거미줄이 얼굴에 들러붙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먼지가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 안쪽을 긁었고 재채기를 참느라 눈물이 났어요. 혹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손등으로 틀어막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 방 바로 위를 지나갈 때는 나무 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려서 온몸이 얼어붙기도 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나무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석가래와 도리가 촘촘하게 엮인 구조 사이로 기어가면서 저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상냥보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가로 나무라고. 심장은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고. 어둠 속에서 손끝에 닿는 나무의 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석가래보다 훨씬 굵고 단단한 나무. 손바닥으로 표면을 더듬으니 매끄럽게 다듬어진 결 사이로 깊은 홈이 만져졌어요. 아버지가 상냥함을 넣기 위해 파놓은 홈이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올 것처럼 뛰었어요. 홈 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자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오동나무 함이 빠져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제 손 안에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함을 열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오직 내 딸 백지안이다. 이 집이 지안이를 지켜줄 것이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함 안에는 2가지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문화재청 직인이 찍힌 접수 확인서와 심사 진행 경과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고택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완료하셨고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보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법무법인 명의의 신탁 증서였습니다. 이 집은 사위 오태준이 아닌 딸 백지안에게만 상속된다는 내용이 공증까지 맞춰진 채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의 탐욕이 언젠가 이 집을 위협할 것을 알고 법적 안전장치와 문화재 보호장치를 이중으로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딸과 집을 걱정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서류 한 장 한 장에 배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갑옷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함을 품에 꼭 안고 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오며 다락 덮개를 원래대로 닫고 사다리도 창고에 돌려놓았어요. 마당으로 나오는데 골목 쪽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당신 이 밤중에 여기서 뭐해? 남편의 눈이 좁아지며 제 품 쪽을 훑었습니다.
저는 함을 겉옷 안쪽에 꼭 붙여 안고 있었어요. 손에 든 건 뭐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이 자꾸 우는 소리가 나서 천장을 좀 봤을 뿐이에요. 바람이 세니까 석가래가 삐걱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 시선이 금방 흐려졌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남편이 제 옆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마당에서 저는 겉옷 안의 함을 살며시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함을 안은 가슴 한가운데는 뜨거웠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갑옷을.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서류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아버지가 다 마치지 못한 절차를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이셨던 최상우 변호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그분을 찾아가야 했어요. 최상우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상냥함에서 찾아낸 서류들을 가방 안쪽에 넣어두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변호사님 사무실은 점심 무렵에 가면 되니까 오전에는 티를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다가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쇠붙이가 부딪히며 쨍그랑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소리였지만 그 금소금에 섞인 묵직한 울림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 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패가 내는 소리, 끌이 부딪히는 소리, 먹통이 떨어질 때 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 구석에 있던 아버지의 도구 상자를 마당 한복판에 쏟아놓고 있었어요. 대패, 끌, 자기, 먹통, 곡자, 그리고 아버지가 수십 년간 손때를 묻히신 나무 망치까지. 마당 돌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도구들 옆에는 커다란 마대자루가 놓여 있었고 대문 밖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금팔찌를 찰랑거리며 고물상 아저씨에게 손짓을 했어요. 이것들 다 가져가. 고물값 얼마 안 되겠지만 이 집에서 이런 쇠붙이 치우는 게 급해. 어머님, 저는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아버지의 대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 손잡이에 아버지의 손금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을 쥐고 또 쥐어서 손잡이가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 대패로 아버지는 이 집의 기둥을 깎으셨고 문짝을 다듬으셨고 제가 어릴 적 쓰던 작은 책상도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님, 이건 아버지 유품이에요. 고물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품? 이까짓 녹슨 쇠붙이가 무슨 유품이야?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으니까 기운이 흉한 거라고. 무당이 쇠기 있는 건 다 치우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패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대자루 앞에 서서 길을 막았어요. 못 가져갑니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쓰신 도구예요. 어머님한테는 녹슨 쇠붙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버지의 손이나 다름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제가 안고 있는 대패를 낚아채려 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 피했고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건 알아. 이까짓 쇠붙이가 뭐가 소중하다고. 내 아비 죽을 때 다 가져갔어야지. 살아생전에 남긴 게 뭐야? 이런 고물 나부랭이하고 삐걱거리는 나무집 한 채. 그것도 내 아들이 어떻게 굴려보겠다는데 걸림돌이나 되고.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생전에 남긴 게 뭐냐고요? 아버지는 이 집을 남기셨어요. 이 나라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정성과 기술의 결정체인 이 고택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남기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구만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안 돼요. 제가 끝까지 버티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아침부터. 남편이 마당으로 내려오며 상황을 훑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준아, 너 봐라. 이것이 늙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고무를 붙잡고 행패야. 쟤 좀 어떻게 해?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달래는 척 했어요. 지안아, 엄마 말씀 좀 들어. 도구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아버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팔을 잡고 강제로 끌기 시작했어요.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남편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당 뒤편의 낡은 창고 앞까지 끌고 갔어요. 농기구와 빈 항아리가 쌓여 있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공간 안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머리 좀 식히고 나와. 엄마한테 대드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태준 씨, 문 열어.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대답 대신 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슨 금속이 맞물리며 삐걱거리는 그 소리가 저를 어둠 속에 가두었어요. 창고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판자로 막혀 있어서 손가락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됐어요. 고물상 아저씨, 빨리 다 실어 가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창고 밖에서 들려왔어요. 이어서 쇠붙이가 마대자루에 쓸어 담기는 소리, 무거운 것을 트럭 짐칸에 올리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안 돼.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저는 창고 문을 두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때렸지만 녹슨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대패, 끌, 자기, 먹통. 아버지의 손때가 서린 도구들이 하나씩 트럭에 실리는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한 조각씩 뜯어가는 것 같았어요. 트럭의 짐칸이 닫히는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바퀴가 골목길의 돌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경적이 한번 울리더니 그것을 마지막으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구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깊은 곳을 찔렀으니까요. 아빠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까지. 당신들은 오늘부로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저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싫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패를 쥐고 나무를 깎으실 때면 늘 입가에 미소를 띠셨죠. 그 도구들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어 수백 채의 집을 살려냈던 것들이에요. 그런 도구들을 고물 취급하며 트럭에 실어보내다니. 분노가 슬픔을 밀어내고 가슴 한가운데를 뜨겁게 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깥이 조용해진 뒤 한참이 지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한 듯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고 안을 더듬어 판자로 막힌 창문 쪽으로 갔어요.
낡은 판자에 못이 녹슬어 있었고 빈 항아리 조각으로 못을 하나씩 빼내자 판자가 떨어졌습니다. 좁은 창문이었지만 몸을 비틀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창고를 빠져나온 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최상우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백지안입니다. 아버지 서류건으로 오늘 찾아뵈려 했는데 급히 말씀드릴 일이 생겼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벌어진 일을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강제로 폐기한 것, 그리고 제가 창고에 감금당한 사실을요. 지안 씨, 지금 말한 내용은 재물손괴와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창고와 마당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고물상 영수증이나 트럭 번호가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바로 마당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촬영했습니다. 도구 상자가 놓여있던 자리에 긁힌 자국, 마당에 떨어진 대패밥 부스러기, 그리고 창고 안쪽 문에 남은 제 손자국까지. 사진을 찍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이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각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상량암 서류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재청에 확인했습니다. 선친께서 신청하신 거니 심사 최종 단계에서 보류 중이었어요.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지안 씨가 찾은 서류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나머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구들이 사라진 빈자리가 텅 비어 보였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까와 다른 것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도구는 빼앗겼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무기는 아직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써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이틀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드릴에 뚫린 기둥의 상처를 나무 퍼티로 메우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응급 보수 기술이었습니다. 기둥의 구멍에 퍼티를 밀어 넣을 때마다 제 안의 상처도 함께 메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대문 쪽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마당의 돌바닥 위를 자신감 넘치게 걸어오는 높은 굽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진한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먼저 찔렀습니다. 리나의 갤러리에서 맡았던 그 달착지근하고 무거운 향. 남편의 옷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여자가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밀어 올린 채 한옥의 처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간판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강리나. 남편의 내연녀가 제 집 마당에 버젓이 서서 이 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고택이구나. 생각보다 많이 낡았네. 리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기둥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마치 벼룩시장에서 물건값을 매기듯 이리저리 둘러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단청을 올려다보며 이거 페인트 다시 칠하면 되겠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단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집의 가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버지의 나무를 더럽히는 것 같아 이가 갈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언니가 백지안 씨구나. 나 강리나. 태준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리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기가 막혔어요. 남의 남편을 오빠라 부르며 그 남편의 아내 앞에 나타나는 뻔뻔함이라니. 태준 씨가 보낸 거예요? 보낸 거라기보다 제가 직접 오고 싶었어요. 드릴 말이 있어서. 리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리나가 그것을 제 앞에 내밀었을 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수순이었으니까요. 언니, 이건 태준 오빠가 준비한 거예요. 서로 좋게 끝내자는 뜻이래요. 서류를 받아들지 않자 리나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봉투 안에서 다른 것을 하나 더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작고 얇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의 초음파 사진. 화면 한 구석에 날짜와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콩알만한 형체가 보였어요. 이것도 같이 보시라고. 태준 오빠 아이예요. 이제 3개월째. 초음파 사진의 차가운 종이가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실물이 눈앞에 놓이니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라니. 남편이 바깥에서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끊어놓았습니다. 언니, 우리 애는 이런 곰팡이 냄새나는 데서 키우기 싫거든요. 적당히 챙겨줄 때 나가요. 그래야 우리도 이 집 정리하고 나가지. 리나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라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 쓰며 마치 이 집의 다음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굴고 있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리나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뜻밖이었습니다. 놀라기는커녕 반가운 얼굴로 리나에게 다가가셨거든요. 어머, 리나 씨 왔어? 어서 와. 시어머니가 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리나의 손을 잡고 마루로 올라가며 지아나, 손님인데 과일 좀 깎아 와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이라고요. 남편의 내연녀를 손님이라 부르고 며느리인 저한테 과일을 깎으라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쓸모없는 것하고 중얼거리시더니 직접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리나가 마루에 앉으며 초음파 사진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태준 오빠 아이예요. 3개월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빛에 비추어 보더니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에, 세상에. 우리 태준이 아이야? 이제야 이 집에 대를 잇게 됐구나. 시어머니가 리나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7년을 살면서 아이 하나 못 낳더니 결국 다른 여자가 해주는구나. 지아나, 여자가 할 일을 못하면 자리를 비워줘야지. 그게 도리야. 할 일을 못했다고요. 여자의 도리라고요. 7년간 이 집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것은 할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제 전부를 지우는 이유가 되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마루 아래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인 저는 마루 아래에, 남편의 내연녀는 마루 위에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너 들었지? 리나 씨가 태준이 아이를 가졌어. 이제 더 붙어 있을 이유 없잖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깨끗하게 나가. 시어머니의 말에 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두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그 구도가 마치 짜놓은 연극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초음파 사진을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혼 서류를 내밀고 저를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합동작전이었어요. 리나가 마루 끝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 집 허물고 새로 지으면 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 낡은 나무집에서 뭘 더 하겠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는 게 서로를 위한 거잖아요. 리나가 그 말을 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리나가 전화를 받더니 스피커폰을 켰어요.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이 오빠, 나 지금 언니 집에 있어. 서류 전달했어. 잘했어. 지안이가 뭐래?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마당에 울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게 직접 전화 한 통하지 않는 남편이 내연녀의 전화로 제 이름을 내뱉고 있었어요. 조금 충격받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어. 좀만 더 밀어. 곧 끝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나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서로를 위한 거라니. 제 집을 빼앗고 제 남편을 빼앗고 제 아버지의 유산을 짓밟으면서 서로를 위한 거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다니. 저는 리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라고 했죠? 그래요, 축하해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가 전과자인 걸 알면 참 좋아하겠네요. 리나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문화재 훼손, 서류 조작, 재물손괴. 하나하나 따지면 꽤 긴 목록이 될 텐데 아이 아빠 면회는 자주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리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비웃는 표정을 되찾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빈손으로 쫓겨나면서 허세는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복판에 서서 마루 위에 두 사람과 그 너머 이 집의 지붕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저 지붕 꼭대기 상냥보 속에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대신 그 대가가 얼마나 매울지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마루 위에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어디가, 서류에 도장부터 찍고 가, 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륜을 어기고 아버지의 집을 모독한 대가 제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끝까지 차갑게 가라앉은 고요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자리에 단단한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최상우 변호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어요. 변호사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뭘 시키면 네 하고 고개를 숙였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잠든 척했습니다. 리나가 다녀간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 앞에서 대놓고 이사 계획을 논의하고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견적서 위에 밥그릇을 올려놓고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뭔가 달랐어요. 남편이 유난히 일찍 일어나 전화를 여러 통 돌렸고 시어머니는 화장까지 하고 마당에 나와 서성거렸습니다. 대문 밖 골목에서 무거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란색 포크레인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철거 인부 대여섯 명이 안전모를 쓰고 대기하고 있었고 남편은
양복 차림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금팔찌를 찰랑거리며 인부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빨리 해. 오늘 안에 지붕이라도 뜯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통화한 것은 이틀 전이었어요. 변호사님은 문화재청의 잠정 등록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신청해 두신 심사가 최종 단계에서 보류되어 있었고 제가 발견한 상량함 속 서류와 추가 자료를 변호사님이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보류 사유가 해소된 거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몇 시에 결정이 내려지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을 때 포크레인이 이미 대문 앞까지 와 있었어요. 거대한 철제팔이 대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디젤 매연이 아침 공기를 매캐하게 물들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어요. 지안아, 오늘은 방해하지 마. 안전진단 결과도 나왔고 구청 허가도 받았어. 더 버텨봐야 당신만 힘들어. 구청 허가를 받았다고요. 조작된 안전진단 보고서로 받아낸 허가일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침묵을 체념으로 받아들였는지 고개를 돌려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시작해. 포크레인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철제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거대한 집게가 대문의 기와 지붕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을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장 한 장 포개어 올린 기와가 저 쇠집게에 부서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고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전 9시 20분. 제발 늦지 않기를. 남편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대문부터 뜯어. 기와 조심할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밀 거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시원하게 밀어버려. 이 곰팡내 나는 집 끝장내자. 철제팔이 대문 위 기와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차량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2대와 경찰차 1대가 줄지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고개를 돌렸고 인부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관용차 문이 열리며 짙은 감색 정장 차림의 남녀 4명이 내렸습니다. 가슴에 문화재청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폐용하고 있었어요. 경찰차에서도 경찰관 2명이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경광등의 붉은빛과 파란빛이 번갈아 돌며 골목의 오래된 벽면 위를 훑쳤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이게 뭐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문화재청 조사관 중 선두에 선 남자가 서류철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 되십니까? 남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네, 제가 이 집 관계자입니다. 무슨 일이죠? 통보드립니다. 이 주택은 오늘 오전부로 국가민속문화재 잠정 등록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일체의 변형, 훼손, 철거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문화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그냥 낡은 한옥인데 누가 문화재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자는 고 백한결님이시며 생전에 접수된 심사가 최종 완료된 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여기 공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남편이 공문을 낚아채듯 받아 읽었어요. 읽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남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공문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중얼거리듯 내뱉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집은 내가 철거 허가를 받았다고요. 구청에서 승인한 거예요. 구청 허가와 관계없이 문화재 잠정 등록이 선행하면 모든 변형 행위가 즉시 정지됩니다. 현재 포크레인을 가동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훼손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엔진을 끄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렸어요. 인부들도 하나둘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가지마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기사는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사관에게 달려들듯 다가갔어요. 아니, 남의 집 남이 왜 문화재를 만들어요?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는 거야?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한 발짝 물러나게 했습니다. 조사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 주택은 건축주의자 원소유자이신 고 백한결님이 생전에 직접 신청하신 건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이 건물의 소유자는 오태준님이 아니라 백지아님으로 확인됩니다. 남편의 다리가 흔들렸어요. 마치 자기 발밑의 땅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백지안이라고, 제가 집주인이라고 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채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손에는 등기부등본과 아버지의 신탁 증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제 집이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서서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집을 제 이름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집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까지 신청해 두셨고요. 당신이 이 집에서 한 일들, 멀쩡한 기둥에 드릴 을 받고 우물을 시멘트로 메운 것. 이제 그게 전부 문화재 훼손이에요.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장인어른이 나한테. 아버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못 하나 박는 것도 이제 국가 허락을 받아야 해요. 당신이 깎아낸 저 기둥, 징역감인 거 알죠?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흔들며 태준아, 이게 사실이야? 이 집이 제 거라고? 하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등기부등본의 글씨가 그의 모든 계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조사관들이 포크레인이 닿았던 대문 기와 부분을 촬영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남편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이럴 수가 하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지붕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버지가 심어놓은 이 집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오동나무 함이 빠져나간 빈자리가 있겠지만 그 심장이 지켜야 할 것들은 이제 제 손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죠. 이 집이 반드시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 약속이 오늘 지켜졌습니다. 아빠 보셨어요? 아빠가 남긴 집이 정말 저를 지켜줬어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풍경을 울렸습니다. 맑고 높은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마당 가득 퍼져나갔어요. 문화재청이 고택을 방패로 세워준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집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친척 집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최상우 변호사님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과 리나가 대한건축문화대전에 작품을 출품했다는 소식은 변호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전통 건축 부문 대상 후보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작품의 설계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등불 아래서 그으셨던 바로 그 도면이었습니다. 제가 옷장에서 빼내어 지킨 원본이 아닌 남편이 이전에 복사해둔 사본을 리나와 함께 각색해서 출품한 것이었죠. 변호사님이 시상식 주최 측인 대한건축문화대전 조직위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본 설계도 소유자인 제가 도용 증거와 함께 검증을 요청한 거예요. 조직위는 수상작 검증 절차를 발동했고 시상식 당일 전문가 검증 세션을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증을 맡을 전문가로 저를 초청했어요. 고택 보존 전문가이자 원본 설계자의 직계 후손으로서의 자격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저는 아버지의 낡은 대패를 품에 넣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에서 되찾은 것이었어요. 변호사님이 트럭 번호를 추적해서 찾아내 주셨습니다. 대패의 나무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니 아버지의 손바닥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오늘 제가 아빠의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시내의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건축업계 관계자 수백 명이 자리를 채웠고 무대 양쪽에는 생중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직위가 마련해준 관계자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부문별 수상자가 차례로 호명되었어요. 다음은 전통 건축 부문 대상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스크린에 남편과 리나의 이름이 떴습니다. 두 사람이 객석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어요. 남편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리나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나란히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대본에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당 수상작에 대해 공식 검증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시상 전 검증 절차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 전문가로 고택 보존 전문가 백지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무대 위에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사회자를 바라보았고 리나의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품속의 대패 손잡이를 한번 꾹 쥐었다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제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무대까지 이어진 통로를 걸어갈 때 제 구두 소리만이 조용한 홀에 울렸습니다. 양쪽 객석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지만 저는 오직 무대 위에 두 사람만 바라보았어요. 계단을 올라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생중계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 당황과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리나는 제 얼굴을 알아보자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직위 관계자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조직위가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왼쪽에는 아버지의 원본 설계도, 오른쪽에는 남편과 리나가 출품한 도면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두 도면을 비교해 주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제 아버지, 고 백한결 도편수가 30년 전에 완성한 전통 한옥 설계 원본입니다. 오른쪽은 오늘 대상 후보에 오른 작품입니다. 두 도면의 전체 구조, 기둥 배치,
지붕 곡선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카메라가 스크린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조직이가 확대 화면을 띄워주었습니다. 원본에는 상량보, 즉 지붕의 최상단 대들보에 대한 하중 분산 계산이 정밀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 있어야 지붕 전체의 무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출품작에는 이 핵심 계산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이 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지붕은 3년 안에 내려앉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이런 결함은 설계가 아니라 재난입니다. 홀 안이 술렁거림을 넘어 탄성과 비난이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앞줄에 앉은 건축 전문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힘을 얻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차분함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이 도면을 만든 사람은 전통 건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베낀 겁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기술을 훔쳤지만 그 정신까지는 훔치지 못한 거죠.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내 전처인데 이혼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거짓 제보를 한 겁니다. 조직이 관계자가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원본 설계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아버지의 신탁증서와 이 도면이 제 집 서재에서 반출된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떴습니다. 리나의 갤러리로 지급된 수천만 원의 내역, 명품 매장 결제 기록, 고급 호텔 예약 기록이 날짜와 금액까지 선명하게 표시되었어요. 이 내역은 출품자 오태준 씨의 회사 법인카드로 공동 출품자 강리나 씨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설계도 도용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에 대한 대가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석에서 손을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리나를 바라보며 너 이게 뭐야? 법인카드 내역을 왜 저 여자가 가지고 있어? 하고 소리쳤어요. 리나가 남편을 피하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리나 씨가 제게 보여준 초음파 사진, 오태준 씨의 아이라고 했죠. 확인 결과 해당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였습니다. 병원 기록도 없고 진료 내역도 없어요. 임신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홀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더 큰 소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리나에게로 돌아서며 임신이 거짓이었다고? 리나,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고 외쳤습니다. 리나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리나의 팔을 잡으며 대답해 하고 소리쳤고 리나는 그 손을 뿌리치며 오빠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동맹이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조직위 위원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수상작의 대상 수여를 취소합니다.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겠습니다. 출입구 쪽에서 경찰 2명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서며 이거 나. 이거 다 조작이야. 지아나 제발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이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리나도 다른 경찰에 의해 무대에서 내려졌어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고 객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박수가 번져나가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통쾌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무대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셨으니까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저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제 아버지 백한결은 평생 한옥만 지으신 분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선 적도 없고 상을 받은 적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은 집은 지금도 서 있고 사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 시각 한옥마을 고택에서는 시어머니가 거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화면을 본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태준아, 태준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쳤지만 화면 속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나왔을 때 최상우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변호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제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지한 씨. 변호사님, 아버지가 보셨을까요?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품속의 대패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나무 손잡이의 감촉이 아버지의 손바닥처럼 따뜻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기까지 석 달이 걸렸어요. 남편과 리나는 설계도 도용, 문화재 훼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남편의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바라보았어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수감 소식 이후 집을 떠나 새방을 전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택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마당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5명쯤 되는 초등학생들이 마루에 옹기종기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딴 한결 전통 문화교실의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 고택을 교육장으로 개방하여 아이들에게 한옥의 아름다움과 전통 건축의 지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얘들아, 한옥은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저는 기둥 하나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드릴 자국을 나무 퍼티로 메운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 이 집의 이야기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기둥을 만질 때 느껴지는 매끄러운 결, 이게 다 사람의 손으로 깎은 거야. 기계가 아니라 대패라는 도구로 한 번 밀어서 이렇게 만든 거란다. 정성을 다하면 집도 우리를 지켜준단다.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이 집이 진짜 사람을 지켜준 적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를 지켜줬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삼삼오오 마당을 뛰어다닐 때 저는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갔어요. 시멘트로 묻혀있던 우물이 있던 자리. 석 달 전 전문 복원팀이 시멘트를 걷어내고 우물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처음 시멘트를 깨뜨렸을 때 안에서 고인 물이 썩은 냄새를 풍겼지만 며칠이 지나자 맑은 물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던 집이 다시 크게 들이쉬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 옆에 쪼그려 앉아 수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맑은 물 위로 벚꽃잎이 하나 떨어져 내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수면에 닿자 잔물결이 퍼져나가며 제 얼굴을 일렁이게 했어요. 물속에서 찰랑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소리를 잃었던 우물이 다시 노래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물결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리시며 이 물이 이 집의 핏줄이란다 하시던 그때의 아버지 얼굴이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시어머니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한때 금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명품 잠옷을 입던 분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대문 앞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동정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이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덮어주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고택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버지가 이 집의 심장을 넣어두셨던 상냥보가 있습니다. 함은 이제 비어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집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아빠, 이제 이 집이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해요. 아이들이 마루에서 뛰어다니고 우물에서 물이 다시 나오고 처마 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아빠가 원하셨던 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마루에서 혼잣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어요. 청아하고 투명한 그 소리가 마당을 건너고 우물 위를 지나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하늘 위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걸어두신 풍경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집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비로소 긴 겨울이 끝나고 이 집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지안이가 새벽에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가는 장면에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그 답답함,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그런데 결국 지안이를 지켜준 건 아버지가 조용히 준비해 두신 것들이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숨겨둔 그 마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떠들썩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남의 일이겠습니까? 내 것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시대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런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